Ladies and gentlemen, 식사 잘 하셨나요? 식사를 안 하신 것 같아요. 목소리는 너무 작아요. 식사 잘 하셨어요, 여러분? 네, 이제 하신 것 같네요. 주제 3, 한글 문학 세계화의 길과 방향성, 이 주제로 세 분이 발표를 하십니다. 첫 번째 발표를 하실 분은 미국에서 소설을 쓰시는 이수정 작가시고, 두 번째 발표를 하실 분은 문학평론가이고 단국대 교수를 지낸 오민석 선생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발표는 번역가이고 세종사이버대학에 계시는 한성래 선생이신데, 한성래 선생님 혹시 도착하셨나요? 예, 오시는 중인가 보군요. 이 세 분이 하실 발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이수정 작가께서는 미국에서 오랫동안 글을 쓰셨고, 그 다음에 재외동포청에서 시행하는 여러 문해 공모전에 여러 차례 대상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영남일보와 세계일보 신춘문예에 두 곳의 소설로 당선을 하셨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올해 전북 고창군에서 시행하는 신재효 문학상이 있습니다. 이 당선자에게 5천만 원의 상금을 주는 이 신재효 문학상에 국내에 또는 국내외의 쟁쟁한 작가들을 제치고 수상자가 되셔서 요즘 미국에서 한참 주가가 높은 작가세요. 그리고 이어서 오민석 교수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말씀은 디지털 카메라와 시를 결합한 디카시라고 하는 문해 장르가 지금 어떻게 새로운 한류 문화가 되고 있는가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국내에 20곳의 지부, 해외 주요 국가 주요 도시에 30개의 해외 지부가 있는 글로벌한 K 리터처, 새 한류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한성래 씨는 한국에서 일본어 번역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문학 작품을 일본어로, 또 일본 문학 작품을 우리말로 번역하기도 하는 이런 번역가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한국 문학의 세계화를 이야기하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번역이라고 하는 문제가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또 어떤 가치가 있는가 하는 이런 매우 실질적인 말씀을 들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진행자가 너무 말이 많으면 안 되니까 바로 발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 이수정 작가 무대로 모십니다. 나오실 때 여러분 박수 크게 좀 보내주세요. 안녕. 마이크 테스트. 네, 고맙습니다. 넥스트 백. 안녕하십니까. 방금 김종혜 교수님으로부터 소개받은 이수정 소설가입니다. 저는 아직 소설가라고 이렇게 말하기가 조금 쑥스러울 정도로 작년에 2024년에 영남일보 신춘문예에 당선하고 올해 또 운 좋게 세계일보 신춘문예에 당선해서요. 얼떨떨한 지경에 있는 초보 소설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다들 선배님들이시고 저명하신 교수님들, 문인들께서 계시는데 제가 이 자리에 서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고 온 것 같아가지고 지금 빨리 집에 가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도 장소를 제가 오랜만에 왔더니 잘 찾지 못해서 좀 제가 지금 정신이 조금 온전치 못한 상태이긴 한데 좀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미국에서 25년째 살고 있는 이민자입니다. 이민 작가인데요. 디아스포라 작가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지 고민을 좀 했는데 제가 이제 뭐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학술적 전문가도 아니고
아직 창작적 소설가로서도 이제 시작을 하는 단계인데 우리 김종혜 교수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셨어요. 당당해지라고. 근데 그 말씀이 참 울컥하면서도 과분하면서도 제가 용기를 갖기로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요. 학술적으로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제가 25년 미국에서 이민자로 살았기 때문에 이민자로서는 전문가가 아닌가. 그래서 생활 전문가로서 이 자리에 섰다고 생각해 주시고 저는 오늘 아주 쉽게 제가 이민자로 살아온 이야기를 그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오랜 비행 시간과 여러 가지 변명이긴 하지만 제가 좀 충실히 PPT를 못 만들어서 좀 간단하게 만들었는데요. 작가 여러분, 교수님 여러분, 문인 여러분 너그러이 그저 어린 후배 격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발제 주제는 이중 언어 환경에서 한글로 글쓰기 큰 주제고요. 부제는 나를 지우지 않고 여기서 각도가 그렇게 잘 안 보이네요. 제가 써놓고도 나를 지우지 않고 타인의 세계에 진입하기. 예, 타인의 세계에 진입하기. 이런 첨단 기술이 다 돼 있습니다. 네. 이수정 재미 소설가. 이 재미는 미국에 산다는 뜻이지만 재미있는 소설가로 또 이해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선생님 넥스트를 눌렀는데 안 가가지고요. 이거 뭘 누르는지도 모르고 이거 초록색. 예.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진입이라는 단어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PPT는 이게 나오니까 제 원고를 저는 원고를 주로 쓰는 사람이니까 원고를 읽는 방향으로 해도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2000년도 남편 유학길에 동반을 해서 미국에 처음 갔는데 그때 남편이 여기서 가까운 대학을 다니고 있었어요. 다닌 지 얼마 안 된 거죠. 그래서 남편이 학교 가려고 나섰는데 버스가 안 오고 뉴스가 난리가 나고 이제 저 사건이 터졌다고 얘기를 했는데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때잖아요. 제가 한국인으로서 도착했지만 옆집 유치원생하고도 대화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사회적으로 커다란 또 혼란이 일어나다 보니까 제 정체성에 두 번의 그런 혼란이 갑자기 찾아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제가 쓴 걸 읽어드리겠습니다. 쓴 말과 또 글맛과 말맛이 좀 달라서 제가 보기에는 좀 글맛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지루하시더라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미국에 처음 도착하던 해 미국에서 전대미문의 비극 9.11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이민자로서 제가 낯선 환경과 사회적 혼돈이란 두 겹의 혼란 속에 발을 들여놓은 셈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두 겹의 혼란을 둘러싼 더 완고한 겹의 존재를 느껴야 했습니다. 바로 언어의 제약, 소통의 문제였습니다. 소통의 곤란함은 단순히 제약이라는 말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제약은 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정적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제동이나 제지, 제어 같은 단어는 느낌이 좀 다릅니다. 움직임이 느껴집니다. 거기에 하다라는 토시를 붙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국의 언어 앞에서 저는 바로 그 힘의 위력을 느꼈습니다. 소통되지 않는 언어는 제 삶과 생활 모든 면면이 저를 제지하고 제어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삶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한국어는 기억과 정서를 저장한 언어인데요. 기억어는 내가 누구인지 잊지 않게 하는 언어인데 저는 한국어도
쓸 수 없는 상황에 놓였고 이제 영어도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 손발이 묶이는 것 같은 감각을 실제로 체험했습니다. 언어의 흐름이 막히는 순간 제 안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존재 자체가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동이 걸린 것이지요. 저는 그제야 언어가 단순히 소통을 위한 전달 도구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언어란 나를 설명하고 감정을 나누고 기억을 꺼내는 방식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언어는 나를 완성해가는 굳건한 기반임을 몸으로 실감했습니다. 생존을 위해 이국의 언어를 익혀야 하는 과정에서 저는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여기를 했어야 되는데 늦게 했군요. 제동이 걸린 이미지입니다. 그렇죠? 영어 앞에서 제가 걸어가야 하는 발길이 묶인 셈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리두기를 선택했습니다. 아니, 모국어와의 거리두기입니다. 거리두기가 아니라 영원한 이별이면 어떻습니까? 제겐 이국에서의 생존이 더 급했습니다. 정말이지 영어와 한국어는 지독하게도 다릅니다. 어순도 다르고 발음과 억양, 사고방식까지 모든 게 다릅니다. 그것만 다르면 말도 않겠습니다. 그 언어를 쓰는 사람의 피부색도 다릅니다. 저는 인종의 멜팅팟, 즉 전 세계 피부색이 다 모여 산다는 뉴욕 맨하탄에서 불과 30분 떨어진 곳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국인들은 대개 한인끼리 모여 삽니다. 문화적으로 익숙하고 언어적으로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한편 한인들은 서로를 멀리하려고도 합니다. 식당이나 카페에 갈 때 한인 사이에서는 한국인이 많은 곳은 피할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한국인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지요. 너무 정겹기 때문입니다. 우리끼리의 익숙함에 안주하면 생존의 언어, 영어를 익힐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제가 말맛으로 하겠습니다. 제 아이가 4살에 우리를 따라서 미국에 갔는데 영어를 못합니다. 영어를 못했습니다. 그때 학교에서 ESL 혼자 졸업을 못했습니다. 아이가 똑똑한 편이었는데도 왜 그랬을까요? 저와 같이 한국 드라마를 봤기 때문입니다. 한국 드라마만 봤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제가 본격적으로 영어 공부를 현지에서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드라마 단절하고 영화 단절하고 비디오 단절하고 한국 사람들 만나지 않고 오로지 미국 사람만 만나면서 영어를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아이가 ESL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과 굿모닝 말고도 대화를 좀 나눌 수 있게 됐습니다. 물건을 바꾸러 갈 때는 온몸이 떨렸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내 돈 내놓으라고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어를 익혀가면서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에 처음 와서 느꼈던 것과 비슷한 곤란함을 다시 느꼈습니다. 또다시 어떤 대상과 소통하는 일에 제가 곤란함을 느낀 것입니다. 이번에 그 대상은 타인이 아닙니다. 바로 제 자신입니다. 영어와 가까워질수록 제가 무언가를 느끼고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을 이중의 언어로 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점차 슬퍼졌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외로워졌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기억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한국어는 저의 기억을 저장해온 언어였습니다. 내 생에서 잊고 싶지 않은 순간들,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던 감정들에 처음 내려앉은 말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엄마의 목소리, 선생님의 한마디, 친구와 나눈 다툼과 화해, 그리고 혼잣말처럼 적어내려간 내 삶의 모든 문장들 모두 한국어로 저 안에 살아 있었습니다. 한국어는 제 근원적인 정서를 느끼는 통로였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말이 되지 않던 어떤 감정까지도 끝내 말이 될 때까지 기다려주던 언어가 바로 한국어, 제 모국어였던 것입니다. 한국어는 제게 모국어인 동시에 기억어였던 것입니다. 그에 비해 영어는 기능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실히 압니다. 제 생존을 위해 영어가 필요했지만 한국어도 못지않게 소중한 언어라는 것을 말이죠. 한국어는 기억어고 영어는 소중한 언어라는 제게 영어가 중요한 언어라면 한국어는 소중한 언어입니다. 여러분도 공감하시겠지만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것과 소중한 것 모두 나란히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귀합니다. 언어의 경계를 넘어 그래서 저는 두 언어 사이에서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두 언어지만 저는 두 언어의 사이를 가르는 게 아니라 두 언어를 같이 품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두 언어를 병렬로 사용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지우지 않고 타인의 세계에, 타인의 언어에 진입하는 방법을 배우는 일 말입니다. 이 모든 경험과 깨우침을 바탕으로 이중 언어 환경에서 두 언어를 품을 수 있는 언어의 교차에 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와 가치는 다름 아닌 확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첫째, 두 언어를 서로 옮기는 작업을 통해서 경계를 희석합니다. 그렇게 해서 문학적 범위의 확장을 도모합니다. 이는 한 언어의 표현 방식을 다른 언어의 시선으로 재구성하고 각 언어가 지닌 감각과 세계관을 교차시키는 작업입니다. 둘째, 서로 이질적 정서가 깃들어 글의 범위를 넓히는 글품의 확장입니다. 한국어는 감정의 결을 오래 머금고 천천히 풀어내는 언어라고 하면 영어는 생각을 날카롭게 압축하고 즉각 전달하는 효과를 중시합니다. 또 두 언어는 이미지와 은유의 방식도 상이합니다. 이질적인 개성을 함께 익히면 문학의 결을 더 다층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두 언어를 함께 품는 일은 문학 공동체의 확장으로 이어집니다. 한 언어로만 창작할 때는 접근하기 어려웠던 독자, 비평가, 창작자들이 다른 언어를 통해 작품에 다가오게 되고 서로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 같은 문학의 장에 함께 서게 됩니다. 언어의 경계를 넘어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경계까지 허물며 더 넓은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이 단계에서 제가 예를 들면 요즘 한국에서 잘 읽히고 있는 앤드류 포터라는 소설가가 있는데요. 그분과 교신을 하게 되었고 한국 문학도 소개하고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아주 친한 사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친절하게 질문에 답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개하고 싶은 것은 책 홍보가 아니고요. 이중 환경에서 한글로 글쓰기는 아니겠지만 이중 환경 언어에서 글쓰기의 증거를 그리고 그 확장의 증거를 제가 말씀드린 한 권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혹시 시간 넘기고 있는 건 아니죠? 5분이면 끝나거든요. 괜찮습니까? 네. 이 책입니다. 이 책은 제 딸이 첫 데뷔작으로 낸 그림책입니다. 그런데 영어로 돼 있고요. 4살 때 그때 저와 같이 드라마를 봤던 친구 기억나시죠? 그 아이가 영어로 쓴 그림책입니다. 그런데 제목이 순잔의 떡볶이입니다. 순자스 떡볶이. 순자는 2년 전에 돌아가신 저희 시어머니,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는 할머니, 친할머니가 되죠. 그리고 떡볶이를 워낙에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한국에 방문해서 먹었던 떡볶이 가게의 어떤 아주머니를 연상하면서 돌아가신 친할머니에 접목해서 쓴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영어로 되어 있지만 정서는 한국 정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맨하탄 가운데서 자란 아이가 그 한국의 골목 구석에 한 떡볶이집 아주머니와 영혼적으로 다 있다는 이야기죠. 저는 이것을 영어로 문학을 할 수 있는 아이의 축소가 아니라 영어라는 언어로 이 아이도 이중 언어의 증거니까요. 확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조금 감정이 그러네요.
제가 초짜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하게 되겠네요. 외국에서 25년을 살아오면서 저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이중 언어 환경에서 글을 쓴다는 것은 단순히 모국어인 한국어를 기억하는 것, 그 이상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굳이 글로벌 시대라는 용어를 쓰지 않더라도 이질적 언어는 더 이상 장애나 방해가 아닙니다. 이질적 언어는 고립이나 불통의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확장과 지경을 넓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중 언어에서 한글로 글쓰기란 주제를 앞에 놓고 우선 글자에 주목해 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코를 좀 닦.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보이는 게 있었습니다. 가장 기본인 글자에 주목을 해봤죠. 이종이 아니었습니다. 이중이란 사실입니다. 이중, 겹쳐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모든 것이 판이하게 다른 영어와 한국어란 이질적 두 언어가 서로를 등 돌린 채 서로를 외면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과 더불어 제 몸과 영혼을 소비해 경험한 결과 이중 언어란 겹친 언어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중 언어 환경에서 한글로 글을 쓴다는 것은 단순히 한글을 잊지 않았다 하는 정도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한글을 잊는 것은 기억어를 상실하는 것이므로 제게는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건 제 존재 자체를 잃는 일이니까요. 한글로 한 글자 한 글자 써나가지만 미국에서 말입니다. 제 펜 끝에는 모국어인 한글과 이국어인 영어가 겹쳐 있습니다. 그렇게 글 쓸 때 제 시선의 끝은 한글과 한글로 쓴 글의 지경과 가능성, 그 확장된 외연을 모색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쁘게 그러나 가볍지 않게 글을 쓰겠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살면서 한글로 글을 쓰는 이중 언어 환경의 한국인 소설가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크게 한번 좀 박수를 보내주세요. 우리 이수정 작가가 여기에 계신 분들 우리들에 비하면 젊은 작가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자꾸 초짜 작가라고 하는데 여러분 세상에 초짜는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처음이 있는 것이고 처음으로부터 중간으로 그리고 끝으로 가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나 문학에 있어서나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가 The Poetics 시학에서 얘기했던 그와 같은 고정불변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이중문화와 이중 언어 환경에서 생활하고 글을 써오신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신데 아마도 그 체험에 비추어 보면 지금 이수정 작가가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또 영어를 익히면서 겪었던 그 실제적인 체험이 가슴 밑바닥을 두드리는 공감이 되리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이 상상력이 문학의 본질이지만 거기에 팩트, 사실의 힘이 게재되어 있으면 훨씬 더 힘이 셉니다. 그래서 이 작가께서는 지금 기억으로서의 한국어 그리고 기능으로서의 영어 이 양자 사이에서 나를 지우지 않고 한국어의 기억, 모국어의 기억을 지우지 않고 타인의 세계, 영어 문화권에 진입하는 그 삶의 프로세스를 정말 실감 있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글쓰기라고 하는 것이 문학적 범위의 확장, 걸품의 확장, 문학 공동체의 확장, 더 나아가서 한국 문학의 가능성 확장에 이르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중 언어가 아닌 이중 문화 환경 속에서 앞으로 기쁘게 그리고 가볍지 않게 글을 쓰겠다라는 결의를
이 많은 정인이 있는 앞에서 표명했습니다. 여러분 이수정 작가에게 한 번 더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번째 발표자를 무대로 모십니다. 디카시의 세계화를 통해서 한국 문학의 새로운 전개 가능성을 말씀해 주실 터인데 문학평론가이자 단국대학 교수로 계셨던 오민석 선생님 무대로 모십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오민석입니다. 저 빛이 너무 밝아서 선생님들 얼굴이 잘 안 보이네요. 그 디카시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거나 혹은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래서 제 오늘 발표는 반은 그 디카시의 현황에 대한 소개, 그리고 또 반은 디카시의 새로운 전망에 관한 이야기, 이런 걸 주로 나눠볼까 합니다. 그 디카시라는 개념은 영어로 이야기하면 디카 포이트리 혹은 디카 포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디카로 찍은 사진에 보통 시를 결합한다 이러는데, 디카시 이론을 좀 더 들어가 보면 시라기보다는 문자기호, 그러니까 사진과 문자기호의 결합. 그런데 이 디카라는 게 별도의 사진기의 형태로 있을 때는 사진기를 항상 들고 다니지 않았잖아요, 옛날에. 그리고 사진을 찍으려면 최소한의 어떤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이 디지털 시대에 이 엄청난 그 기능을 가진 디지털 카메라가 핸드폰 안으로 들어와 버려서 아무나, 그야말로 아무나 아무 때나 맘만 먹으면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디지털 시대에 먼 과거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어떤 인프라의 그 변화가 없었더라면 디카시라는 개념도 없었겠죠. 그렇게 아무나 쉽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고, 그렇게 찍은 사진에다가 5행인의 문자기호를 합쳐서 만든 걸 우리가 디카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개념이 나온 지 벌써 21년 됐습니다. 2004년도에 이상옥 시인께서 지금 창신대 명예교수님으로 계신데, 그분이 이 디카시라는 개념을 만들고 또 몇 권의 책으로 디카시의 개념을 이론화하고, 또 실제로 본인이 디카시를 창작해서 발표하고, 이렇게 해서 디카시가 본격적으로 창안된 게 2004년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그리고 김종혜 교수님을 위시하여 그 창안자인 이상옥 교수님, 또 최광임 시인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분들이 디카시 문예운동을 해온 지 21년 차가 되었고,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전혀 모를 수 있는데, 지금 디카시가 어느 정도로 확산되고 있냐 하면, 전국 단위의 공모전이 셀 수 없이 열립니다. 지자체나 각종 단체에서요. 그리고 이미 신춘문예 장르도 벌써 2회째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디카시 전문지, 우리가 시 전문지 뭐 이런 것처럼 디카시 전문지도 여러 개 있고, 또 기존에 시 전문 개간지 같은 데서 디카시 섹션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디카시 전문 시집 출판사들도 점점 확산을 이루고 있고, 기존에 시 전문 출판사들도 디카시 시집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출판을 하는 이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오늘 이 그 모임이 세계 한글 작가 대회이기 때문에 디카시의 그 국내적 그 어떤 현황보다는 세계 단위에서 왜 우리가 디카시의 세계화 얘기를 해야 되나? 세계화 혹은 국제 교류 혹은 한글이나 한국어를 알리는 새로운 예술 장르로서의 디카시 이런 이야기를 주로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주로 왜 디카시의 세계화를 우리가 논하는가, 디카시의 국제 교류를 왜 이야기하는가. 모든 것이 다 세계화, 국제 교류 꼭 할 필요가 없는 것들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세계화를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경우도 있죠. 가령 그 장르가 너무 어려워요. 시조 같은 게 잘 세계화가 안 되잖아요. 고도의 한글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런데 왜 디카시는 유독 국제 교류니 세계화니 이런 얘기를 해야 하고 하는 것이 가능할까? 그 다음에 자세히 잘 모르시겠지만 이 디카시의 세계화, 국제화의 현황이 지금 어느 단계까지 가 있나? 그 다음에 앞으로 더 이 세계화와 국제 교류를 강화하려면 어떤 전망을 가지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되나? 그런 걸 간단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제 발제문은 여러분 그 발표집에 235페이지부터 나와 있는데 그걸 안 보시고 그냥 듣기만 하셔도 얘기가 가능합니다. 디카시가 세계화될 수 있는 가능성, 국제 무대에 디카시가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의 첫 번째 이유로 저는 디카시가 이 디지털 시대에 최적화된 문학 장르의 하나이다. 기존에 훌륭한 문자 문학이 있죠. 문자 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인들에게 시 한번 써봐, 소설 한번 써봐 그러면 엄두를 못 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단 핸드폰 안에 디카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진 찍는 게 별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길게 멋있게 안 써도 돼요. 시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래서 이 창시자인 이상옥 교수는 사진에다 시를 결합하는 게 아니라 사진에다 문자 기호를 결합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문자 기호가 부담 가는 분량이 아니에요. 오행입니다. 오행. 사진 찍고 이것을 이상옥 교수는 순간 포착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사진을 찍는 이유는 어떤 그 장면이 나에게 감동으로 다가올 때, 특별한 인상으로 다가올 때 우리가 찍잖아요. 순간 포착입니다. 순간 포착으로 사진을 찍는 순간 그건 아직 시는 아니에요. 그러나 디카시의 중요한 재료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상옥 교수님은 날시 이렇게 부릅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raw poetry, 날시. 아직 시가 안 됐지만 시의 일차적인 원료 같은 것들이죠. 그것을 디카로, 말은 디카지만 사실은 핸드폰으로 찍는 거죠. 그리고 그 감흥이 채 가시기 전에 순간 포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순간 언수를 해야 돼요. 오래 묵혀두지 말고 바로 오행 이내로 이 사진에서 받은 그 감동을 기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순간 포착, 순간 언술로 완성된 디카시를 이 디지털 미디어인 핸드폰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유통하고 교환할 수 있는 거죠. 바로 교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디카시의 세 가지 원리를 이야기하면 순간 포착, 순간 언술, 그리고 순간 소통의 멀티미디어 문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원리가 간단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이 장르에 대한 대중들의 접근성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디카시가
생활문학으로, 그러니까 전문 시인들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의 취미생활로, 생활문학으로 자기 생활을 예술적으로 쉽게 기록할 수 있는 새로운 장르로서 디카시가 자리 잡기 아주 유리한 그 환경에 있다라는 거죠. 이를 반영하듯이 전국에서 디카시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도서관이나 심지어 대학에서 디카시에 관련된 강의나 강연 같은 것들이 엄청나게 열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디카시의 정체성에 관한 혼란들을 우려할 지경으로. 그래서 처음에는 디카시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이 디카시를 쓰는데 나중에 보면 아니 이게 사진시하고 다른 점이 뭐지? 기존에 사진시라는 컨셉이 있잖아요. 근데 사진시라는 것은 특별한 이론이 없죠. 그냥 사진에다 시를 결합하는 거. 근데 디카시는 그거하고 좀 다릅니다. 하이쿠 같은 경우에도 하이쿠가 생활문학으로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호응을 얻는 이유도 하이쿠의 창작 원리가 아주 간단하잖아요. 3행 17음절을 반드시 시키자. 첫 번째 원칙입니다. 3행으로 돼 있고 17음절. 그다음에 두 번째 계절을 나타내는 계절어가 하나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세 번째 호흡을 중간에 끊어주고 그 다음에 새로운 감흥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포즈, 절단어가 들어가야 된다. 사실은 아주 간단한 세 가지 원리로 자 이렇게 쓰는 거야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하이쿠 한번 써봐 그러면 원칙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 쓰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 원리가 하이쿠의 대중적 확산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다고 봐요. 그래서 하이쿠가 미국의 이미지즘 시 운동, 가령 에즈라 파운드나 이런 전문 시인들에게 영향을 준 것은 또 다른 면이에요. 그야말로 촌촌살일의 언어를 최대한 아껴서 어떻게 강한 인상을 심어줄까라는 게 하이쿠에서 전문 시인들이 배우는 것이라면 생활문학으로서의 하이쿠는 또 다른 거죠. 이처럼 디카시도 원리가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사진 찍고 5행 이내로 써봐라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누구나 쓸 수 있어요. 접근성이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이제 그 한류 문화의 어떤 한류 문화의 영향 하에서 한글을 배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디카시를 외국인들이 직접 써보는 일이 별로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한글 좀만 배우면 사진 찍고 5행으로 써보는 거예요. 5행으로. 그러면 한국어 공부도 되고 또 문학도 알게 되고 이런 굉장히 유리한 점이 있다. 물론 이제 큰 원리는 이건데 디테일로 들어가면 이제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 김종혜 교수님 지금 집행위원장이신 이 모임에 김종혜 교수님께서 한국 디카시인협회 현역 지금 회장님이시거든요. 김종혜 교수님이 맨날 하시는 말씀이 누구나 쓸 수 있다. 그런데 잘 쓰기는 어렵다. 이 두 번째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재밌잖아요. 누구나 쓸 수 있는데 이렇게 단계가 없어. 그럼 가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쓰면 쓸수록 더 깊이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어쨌든 원리가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아주 좋다. 그 얘기를 제가 국제교류의 어떤 하기에 유리한 그 인프라를 이게 갖고 있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무엇보다 이 디카시라는 개념이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거죠. 한국산 시, 소설 이런 거 한국산 아니잖아요. 이건 순수 한국산 디지털 시대 새로운 문의 장르입니다. 우리 국립어학원의 사전에도 등재된 지 오래됐고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디카시라는 이름으로 계속 작품들이 실리고 있고 또 수능 모의고사에도 디카시라는 컨셉으로 이렇게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기도 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이제 세계적으로 확산될 그런 때가 멀지 않았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산 거기다가 디카 핸드폰으로 사진 찍고 글을 쓰는 거야? 이거 재밌단 말이죠. 이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문에 이게 먹힐 만한 인프라로 그런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지난 2019년을 기준으로 한국학 강좌가 운영되고 있는 해외 대학이 무려 107개국 1359곳에서 한국어 강좌가 열리고 있습니다. 또 석박사 학위 과정이 개설된 건 39개국 101개 대학. 또 프랑스의 경우에는 4년 전이죠. 2021년을 예로 들면 22개 대학에 이미 22개 대학에 한국어 수업이 강좌가 개설돼 있고 또 7개 대학에 한국어 관련 학과가 설치되었습니다. 2021년에 한국어학과 평균 경쟁률이 프랑스에서 28대 1입니다. 여러분 그 베트남이나 이 동남아나 인도 같은 데는 더 말할 경우도 없겠죠. 인도의 네루 대학이라고 한국으로 치면 서울대학 같은 국립대학인데요. 3년 전 가을 학기에 2022년 가을 학기에 한국어과 정원 30명을 뽑는데 10만여 명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쟁률이 3,300대 1이에요. 이거 굉장히 좋은 인프라잖아요. 여기에 디카시를 한국산 메이드 인 코리아 새로운 문학장인 디카시를 소개하면 이게 일파만파로 퍼질 확률이 되게 높다. 자, 이런 기반 위에서 지금 현재 이 한국산 디카시의 국제 교류가 어디까지 와 있나? 아까 그 개회사에서 김종희 교수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내 한국 디카시인 협회가 국내 전국의 여러 가지 그 지회를 갖고 있을 뿐더러 해외에도 예를 들면 미국의 LA, 샌프란시스코, 또 뉴욕, 워싱턴, 시카고, 또 시애틀, 달라스, 텍사스, 아틀란타, 오렌지 카운티, 그리고 캐나다의 캘거리, 밴쿠버, 독일의 베를린, 중국의 청도, 하북, 인도, 인도네시아, 영국, 베트남 등 20여 개의 제가 20개라고 썼는데 확신을 못하겠어요. 이 글을 쓴 이후에도 계속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국내 지부지회 말고 전 세계 이런 지부지회가 생겨서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고 특히 미국에 있는 여러 그 지부지회는 우리 김종혜 교수님께서 방학을 이용해서 직접 가셔서 순회 강연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합평회도 하고 또 디카시의 구체적인 이론을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그 강의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더 이런 확산에 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또 한국 디카시인협회는 2023년 창원시하고 협력을 통해서 제1회 창원 세계 디카시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2023년에 그리고 올해까지 계속 이 세계 디카시 페스티벌이 지속되고 있고요. 또 디카시 국제 학술 대회 그 안에서 페스티벌의 일환으로 또 세계 청소년 디카시 공모전 이런 것들을 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신데 한국산 디지털 시대 이런 한국산 새로운 장르가 이렇게 전 세계적인 단위로 학술대회도 열고 또 이 새로운 장르를 가지고 페스티벌도 열고 또 세계 디카시 공모전도 열고 이런 작업이 지금 진행 중이라는 거죠. 뭐 그 일화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부산에는 또 경남정보대학이라고 있습니다. 부산의 경남정보대학이 한 2년 전인가요? 디지털 문해창작학과라는 학과를 새로 개설했어요. 근데 이 디지털 문해창작학과의 커리큘럼의 중심이 디카시입니다. 그러니까 디카시라는 이 새로운 장르가 이 대학이라는 그 제도권 안으로, 제도학교 안으로 이제 들어가서 커리큘럼화돼 있고 그 안에서 그 대학 그 교과과정 수준의 교육들이 지금 2년째 진행되고 있다. 이 경남정보대에서는 또 평생교육원에서 디카시 창작 지도사라는 그 코스를 또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디카시의 대중화가 그야말로 속도를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이 생활문학으로서의 디카시가 전국에 수많은 동호회나 뭐 공모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엄청 확산되고 있는데 이 디카시의 정체성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디카시가 너무 많이 소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카시를 가르치고 또 전도를 할 일종의 디카시 교사 혹은 디카시 전도사가 필요한데 그래서 한국 디카시인협회와 부산 정보대가 MOU를 맺고 디카시 창작 지도사라는 코스를 그 경남 정보대 평생교육원에 개설을 했습니다. 이게 4급부터 1급까지 있거든요. 4급, 3급, 2급, 1급. 근데 각 급이 12주예요. 그래서 4급부터 1급까지 하려면 무려 48주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대학으로 치면 2학기하고도 몇 번 더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48주에 나름 굉장히 인텐시브한 훈련들을 통해서 디카시 창작 지도사들이 1기가 이미 배출이 됐고요. 이번에 2기가 배출이 됐고 그러니까 벌써 2년이 지난 겁니다. 이제 3기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1, 2기에 각 50명씩 100명 정도가 배출했는데 이분들이 전국 단위의 도서관이나 지자체 문화센터 이런 데서 디카시 강사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컨셉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야기하면 이 경남정보대가 작년 11월에 베트남의 그 호치민 국립대학과 상호 교류 협약식을 맺었고 이 베트남과의 이 협약식이 맺어진 계기가 경남정보대 평생교육원에 개설됐던 베트남 디카시 문화기행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베트남 디카시 문화기행. 그러니까 평생교육원에서 그 등록한 분들이 일단 디카시를 배우고 학습을 하고 충분히 학습을 한 다음에 베트남을 실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을 배경으로 디카시를 쓰는 거죠. 그래서 베트남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그런 과정에서 또 베트남인들과 교류를 하고 이 디카시라는 한국산 장르를 가지고 이게 계기가 돼가지고 호치민 대학과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식이 국내 여러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요. 이 호치민 국립대 그 판탄딘이라는 이름의 부총장님께서 이 MOU 과정에서 디카시가 뭔지 공부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협약식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베트남 호치민대 부총장이 디카시는 짧으면서도 매력적인 디지털 문학의 한 장르다. 제 말이 아니고 호치민대 부총장님 말씀입니다. 공모전을 통해 베트남 학생들이 한국의 한글 문화 콘텐츠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이 디카시가. 그렇게 협약을 맺었고요. 또 올해 4월에는 한국 디카시인 협회 말고 한국 디카시 연구소라는 게 또 있거든요. 그것은 이 디카시의 창시자인 이상옥 교수님이 설립한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경남 정보대가 올해 4월에는 한국 디카시 연구소와 함께 캄보디아에, 요새 캄보디아 아주 시끄러운데요. 캄보디아의 그 프놈펜 첼라 대학교와 또 MOU를 체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국 하북외대, 또 인도네시아 국립대, 이런 데와의 어떤 규제를 통해서 올해 6월달에 디카시 대학생 국제 학술 교류전이라는 걸 했어요. 올 6월달에 부산에 있는 경남 정보대에서. 그래서 베트남 호치민 국립대학에서 20여 명의 학생들이 왔고, 또 중국의 하북대에서 2명, 또 인도네시아 국립대학에서 1명, 이렇게 20여 명의 학생들과 인솔자들이 참여해서 그 숙박비 일체를 경남 정보대에서 제공을 하고, 그 학생들은 비행기 티켓만 알아서 끊고 와서 여기서 3박 4일 동안 부산에서 먹고 자고 매일 디카시를 쓰고 또 부산 관광을 하고, 관광과 디카시를 연결시켜서 그런 작업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또 그 네루대학, 네루대학은 2019년부터 제외 한국문화원과 공동 주관으로 디카시 공모전을 계속 하고 있고요. 특히 이 네루대학에서는 한국인 교수 이명희 교수라는 분이 한국 디카시인협회 인도 지부장으로 활동하면서 한국어과 학생들이 창작한 디카시 중에 잘된 거를 선발해 가지고 지금 한국 디카시인협회 일종의 기관지라고 할 수 있는 개간 디카시라는 잡지, 디카시 전문지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 네루대학 학생들이 쓴 디카시를 꼭지를 따로 만들어서 게재를 하고 이루고 있습니다. 또 인도네시아에는 또 최인숙 시인이라는 분이 가자마다 대학교의 한국어학과, 또 인도네시아 교육대학교 한국교육학과, 또 사나타 다르마 대학교 그 대학생들의 디카시를 선발해서 개간 디카시에 소개했고, 2019년부터 지금 6년째 인도네시아 주재 한국문화원이 주최하는 한글사랑 디카시 공모전, 한글사랑 디카시 공모전, 이런 것들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의 그 칭다오에 있는 다솜 한글학교라는 곳에서 주최해서 중국의 한글사랑 디카시 공모전도 지금 5회째 1년에 한 번씩 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이 한국 디카시인협회 부회장이자 집행위원장인 최강임 씨는 2023년 7월 이 디카시의 세계적인 확산의 한 방식이에요. 온라인 덕택에 이게 굉장히 수월해졌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이게 확산되려면 시간과 펀드가 많이 드는데 온라인 때문에 아주 쉽게 확산되는 케이스로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2023년 7월에 상명대에서 2023 KF 국민 공공외교 프로젝트라는 것의 일환으로 온라인상으로 중국어, 영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등의 다국적 언어로 디카시 특강을 개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의를 한 최강임 시인이 이렇게 5개국어를 아는 게 아니고 우리말로 강연을 하면 이 상명대에 유학을 와 있는 이 5개국 학생들이 그걸 각각 자기네 말로 통역을 해가지고 통역을 해서 이제 전달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전부 온라인으로 이 5개국으로 동시에 송출이 되고, 그 다음에 이 강의가 끝난 다음에 즉석에서 이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디카시 경연대회가 열리고, 또 거기에서 우수 작품들을 선발해서 온라인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디카시 문예 운동이 우리 지금 세계 한글 작가 대회인데요. 한글을 알리는 아주 유용한 한국산 새로운 장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그 몇 가지 간단히 정리를 합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디카시가 앞으로 더 국제 교류와 세계화의 어떤 그 도움이 되려면 첫 번째 디카시 세계화가 지금은 주로 해외에 있는 한국계 외국인들, 한국계 외국인이라는 게 다른 말로 하면 교포들이죠. 교포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세계 지혜가 많이 결성이 됐는데 바로 그분들의 도움으로 실제 거기 현지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이 디카시를 확산하고 한글 문화를 알리는 방안이 공부되어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한국 디카시인 협회와 한국 디카시 연구소가 이미 개최하고 있는 디카시 관련 국제 학술대회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그 외국의 연구자들을 더욱 많이 끌어들여서 이 논의가 해외로 확산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이 인프라의 마련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는데 그것은 교재를 참고해 우리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발표는 이렇게 주로 디카시를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소개한 내용으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상당히 많은 분량인데 축약해서 시간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쭉 설명을 들으셨습니다만 간략하게 조금 요약을 해보면 이 디카시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 포착의 사진과 촌철살인의 시어를 결합한 하나의 작품이 되고 이걸 SNS 환경을 통해서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특성으로 누구나 쓸 수 있다라고 하는 보편성, 누구나 손 안에 있는 소우주 핸드폰을 통해서 이걸 창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편의성, 그리고 지금 국내에 20곳, 해외에 30곳의 지부가 설립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서 국제적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말로 쓰기 때문에 한글 문학 세계화에 이력을 담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그 범주에 있어서는 우리 삶의 일상 속에서 예술을 추구하고 예술이 일상화될 수 있는 생활 문학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단순히 시놀이로서 끝나지 아니하고 문학적 가치를 가진 것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짧은 글 우리의 이 고시가나 한시나 시조나 이런 이 몇 줄 안 되는 짧은 글들이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사례로 들고 또 더 나아가서는 좀 전에 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17자로 쓰는데 세계적인 문해 장르가 된 일본의 디카시 같은 경우에 그 문학성을 우리가 참조를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참 재미있는 건 너무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 중인데 여기에 인생을 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여기에서 보람을 찾고 또 몸이 아파서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는데도 이걸 통해서 힘을 얻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저희는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세계 한글 작가 대회에서 미래발전위원회를 통해서 젊은 작가들을 발굴한다라든지 또 지금까지 10년을 지켜온 이 기반 위에서 한글 문학의 세계화를 도모해 나간다라든지 하는 이런 길에 이를테면 K-리터처 한국에서 발원한 디카시가 하나의 방법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정보와 자료를 공유하기 위해서 오늘 이 주제 발표에 이 주제를 설정을 하고 강사를 모셨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주제 발표 3의 마지막 발표로 갈 텐데요. 이분은 이제 이 번역의 문제에 관해서 말씀하실 겁니다. 아무리 좋은 작품이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한강이나 김조혜 같은 작가가 아무리 좋은 글을 썼다 할지라도 이것이 번역되어서 세계 무대에서 소통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실제로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번역을 할 때에 원래의 언어를 출발하라고 하고 번역된 언어를 도착하라고 하는데 이건 이미 오랫동안 하나의 시스템으로 굳어져 있으나 한국에서는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 강세가 약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번역의 현장에서 어떤 체험을 하고 그 방향성이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실제적인 목소리를 우리가 좀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 문학을 일본어로, 일본 문학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실적을 보이고 있는 세종사이버대학의 한성래 교수님을 강사로 모셨습니다. 무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래 교수십니다. 이거 누르는 거. 제가 이제 맡은 부분이 이제 번역을 제가 그동안 해온 것을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번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달라고 말씀하셔서 이렇게 제가 일해온 쭉 지금 한 40년 동안 번역해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글을 써봤는데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제 자랑 잘 못하고 저를 잘 내세우지 못하는데 하다 보면 제 자랑이 될 것 같아서 그거는 용서를 해주십사 하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하고 일본 사이에서 번역을 해왔는데 91년부터 했으니까 꽤 많이 했죠. 오래 했죠. 그래서 저희가 전후 세대 번역 1세대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일제 때 공부하신 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한 200권 정도를 번역했는데 한국어를 일본어로 하는 것은 주로 시를 많이 했고 일본어를 한국어로 하는 것은 소설, 에세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에세이 중에서 뭐 세계가 만일 100명의 마을이라면 그거는 한 100만 부 팔려서 제가 듣기로는 빌딩 하나 샀다고 하더라고요, 출판사가. 그런 책이 5권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에 대강 기획한 책들인데 그리고는 이제 시는 말 그대로 봉사하는 제가 시를 쓰니까 그래서 시는 그냥 어떤 금전이라든가 그런 개념하고 다르게 그 대신에 시는 번역 중에서 가장 시 번역이 어렵습니다. 산문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시는 시를 알지 못하면 절대 번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를 모르는 사람이 시를 번역한 것은 그게 시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한 35분이 주어져 있으니까 지금 제가 원래 지금 보니까 사이버대학 선생인데 20년 정도 사이버대학 선생을 했는데 이걸 만드는 것을 깜빡 몰라서 어제서 얘기를 듣고서 어제 밤새도록 만들어서 엄청 글씨가 많습니다. 이렇게 다 조금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 가서 프롬프트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아까 김종인 교수님도 말씀 좀 해주셨지만은 한국 문학이 세계로 나가는 관문은 일단 번역이죠. 그래서 이 번역이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번역 작품이라도 번역이 잘못돼 있으면 좋은 작품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되게 우수한 번역자를 만나서 가독성 있는 그런 번역문으로 재탄생해야지만이 이제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항상 번역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는 번역은 완전히 집을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없으면 안 되겠구나. 집을 짓는 것과 똑같아서 이제 지필은 직접 짓는 거고 번역은 옮겨 짓는 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집을 한 채를 짓는 것은 완성하는 것은 다 똑같겠죠. 그래서 사실은 못을 하나만 안 박아도 집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러니까 저자가 자기 글을 썼다 해도 번역을 제대로 못하거나 그러면 결국은 감사합니다. 결국은 이렇게 완성된 글을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쭉 한국 문학이 해외로 출간된 것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번에 이제 강의를 하기 위해서. 근데 그때 133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한국문학이 처음 발표된 게 프랑스어로 냈는데 춘향전이 맨 처음에 나갔고 그 다음에 또 1892년에 나갔더라고요. 그 다음에 1922년에 이제 영어로 구음문이 나갔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쭉 보면서 그 다음에 정말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허난설원의 난설원집입니다. 제가 이제 이 난설원집을 일본의 국회 도서관에서 발견했을 때 정말 전율이 일었습니다. 막 책을 봤는데 막 덜덜덜 떨렸을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허난설원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신사임당은 정말 존경받았죠. 아들 잘 낳아서. 그리고 남편은 좀 별로였지만 아들은 잘 낳았죠. 그런데 이 허난설원은 그 집안이 풍지박산 났죠. 나중에 허균이 뭐 사제가 찢어서 죽이고 뭐 강해군 때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집안이 굉장히 그랬는데 이제 허난설원은 또 남편도 잘못 만났고 굉장히 불행했죠. 그래서 그 사람은 죽을 때 자기 책을 다 태워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는데 그 당시에 허균이 이제 사신단이 온 사람들한테 자기 누나였어요. 허난설원이 다 태우고도 남은 게 그 친정집에 조금 남아 있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중국 사신들한테 줘서 중국에서 시집을 냈는데 그게 뭐 황제까지도 좋아할 만큼 그 시대에 허난설원의 시를 모르면 정말 시를 모른다고 할 만큼 그 중국에서 허난설원의 시집은 베스트셀러였다고 합니다. 최고의 그러니까 안 읽은 사람이 거의 없을 시를 아는 사람 식자들은 다 읽을 만큼 그랬었는데 이제 지금 이런 걸 조금 써놨지만 다른 건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이 시집이 200년 후에 일본에도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시집이 나온 게 일본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에서는 초판본이 1624년에 출간되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희귀본이었어요. 여기도 그때는 조금씩 이제 알아주기 시작했겠죠. 그러다가 이제 숙종임 한참 지나죠. 그래서 숙종 그 뒤에 1692년에 숙종 18년에 이제 부산 동래구에서 저기 증간본이 나왔었는데 그래서 증간본 이거는 일본으로 다시 또 건너가서 일본으로 원래 가서 나온 책이 있고 그 다음에 그때 다시 일본으로 건너간 책이 다시 1711년에 일본에서 분다이아라는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본 책이 이 책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이제 우리나라 말하자면 번역서로서 해외에 나간 제일 빠른 시기가 바로 허난설원의 시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해외의 어떤 문학 서적이 소개되거나 그러니까 출간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저는 번역으로 쭉 이어왔으니까 그때 이건 정말 늘 번역하면서도 고뇌가 많은데 난 번역자가 내 천직이야. 이거는 정말 나밖에 못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그때부터 정말 프라이드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해외에서 어떤 책이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그때 그 책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선에서는 무시당했던 그 허난설원이 중국에서 그렇게 인기를 얻었고 그 다음에 동부가 최고의 여성 시인으로 이렇게 이름을 떨쳤죠. 그래서 당시 중국에서 이 난설원집이 출간되지 않았다면은 허난설이라는 이름은 어쩜 기억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또 허난설원의 뛰어난 시는 그의 죽음과 함께 다 영원히 묻혀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문학의 이 자체가 얼마나 한국 문학이 해외에 출간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중국에서 나온 거 그다음에 일본에서 나왔던 거 두 번째 나온 책들입니다. 그 시대는 한자니까 이제 한자가 쭉 오고 가고 했겠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부터는 제가 이제 번역하면서 느꼈던 거 그런 것들을 이제 기본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본을 제가 정말 우리 역사적으로는 정말 싫죠. 그런데 일본 문학을 전공했으니까 일본에 갔을 때 일본 오가면서 제일 부러웠던 게 뭐였냐면 일본은 번역자와 창작자가 동등한 위치입니다. 믿어지지 않죠. 번역료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번역을 절대 아무나 안 시킵니다. 우리는 아무나 했으면 사실은. 근데 일본은 정말 큰 출판사 같은 데는 번역자로 엄선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은 그렇게 됐죠. 그래서 일본은 서구 문명을 받아들이면서 메이지 유신 때
그래서 서구 모든 것을 번역에 몰두했습니다. 그래서 1868년 메이지 유신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엄청나게 번역을 통해서 뭐 의학, 뭐 무기 이런 거 하면서 힘을 길러서 결국은 한반도를 치죠. 그런데 그래서 문학도 원래 일본의 고전이 있던 것들이 뭐 시는 포에트리라는 이름을 받아들이고 하면서 자기 일본식으로 현대시, 현대 소설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갔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다 일본에서 들어왔죠. 일본에서 한 40년 가까이 일본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광수든 누구든 다 일본에 가서 공부해 왔기 때문에 저희랑 똑같은 상황인데 이제 일본은 이제 그 뭐랄까 번역을 처음에 서구명을 들으면서 번역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번역의 중요성을 알았고 우리는 이제 뭐 중역으로 일본을 거쳐오고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를 하면서 번역자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굉장히 고뇌를 했죠. 번역자를 해야 될지. 그렇지만 제 천직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저는 이제 쭉 그냥 그 길을 왔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책 몇 권 번역하고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대부분 일본서 인기가 있는 소설을 뭐 엄청나게 인기 있는 한국에 들어와서 그런 번역, 일본어 소설을 한국으로 들어오나 그런 거를 번역한 번역자들은 있죠. 하지만 시 같은 거를 이렇게 엄청 고생하면서 일본 잡지에 소개하고 이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떤 자기 사명감이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번역을 통해서 일본은 근현대 문학을 그렇게 이식해 왔기 때문에 번역자를 우대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자의 위치나 자존감이 한국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번역료도 비슷하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노벨 문학상 후보 지금 3번째죠. 그래서 지금 오에 겐자부로, 그다음 가바데 아스나리 오에 겐자부로, 그다음에 무라카미 하루키가 지금 올라가 있죠. 쭉 고은 선생이랑 같이 나란히 오다가 지금 고은 선생 지금 하고 나서 그러다 이제 지금 말이 많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지금 중국도 3번째가 되고 이제 그런데 그래서 이제 하루키는 원래 번역자입니다. 그 사람은 한 권 자기 소설을 쓰고 나면 그 다음은 한 권 번역을 합니다. 특히 미국 작가들 거. 그래서 근데 하루키는 그래서 자신이 번역가이기도 해서 번역의 중요성을 절감한 작가여서 이 사람 하루키는 거의 뭐 아시다시피 세계 한강보다 더 많이 나갔을 겁니다. 이제 앞으로 한강이 나가겠죠. 그런데 하루키는 모든 언어에 안 나간 언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일본 내에서만도 상실의 계절이 거의 몇 천만 부, 뭐 3천만 부, 4천만 부 이렇게 나갈 정도고 만 부라든가 더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하여튼간에 그래서 하루키는 어쨌든 그랬는데 그 하루키는 대부분의 이제 중역으로 번역한까지 하면 다 나갔는데 이 사람은 하루키 열풍을 불러온 원인 그 만들어준 사람 누구냐면 하버드 대학의 제인 누빈이란 번역가입니다. 일본 문학가예요. 백인이신데 근데 두 사람이 했는데 제인 누빈 문장이 훨씬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대학에서도 제인 누빈이 영어로 번역한 책으로 공부하는 영문과도 있습니다. 근데 하루키가 쓴 원작보다 제인 누빈이 쓴 영어가 훨씬 더 아름답고 멋있다고 보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인 누빈은 노벨상 추천에서도 쭉 이 사람이 힘을 발휘하고 있다고 그래요. 하버드대 교수고 이러니까 뭐 엔칭 연구소 뭐도 하고 막 그런다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뒤에 있는 게 분이 지금 제인 누빈인데 뭐 항상 둘이는 붙어 다닙니다. 하루키 미국 가면 만나고 또 제인 누빈이 일본 오면 만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일본 가면 되게 부러운 게 그 자기 번역자들하고 되게 저자들이 참 친합니다. 저는 무라카미 류 번역을 한 10 몇 권 했는데 무라카미 하루키랑 비슷한 시기입니다. 근데 무라카미 류한테는 와인 한 번밖에 얻어먹은 적 없는데 하루키는 제인 누빈을 엄청나게 잘해준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한강에 데보라 스미스가 있죠. 데보라 스미스는 한국에 유학 오지도 않았습니다. 번역원의 영향도 받지 않았습니다. 자기 혼자 런던에서 공부해가지고 처음으로 자기는 혼자 사전 찾아가면서 한국어 아직 익숙하지 않을 때 번역해서 밴쿠버상을 받았죠. 이 밴쿠버상이라는 것은 번역가와 저자 2명한테 줍니다. 원래 밴쿠버상이 원래 것은 영어권, 그러니까 영국 주변 사람들만 주는 거였는데 어느 시대부터 바뀌어서 밴쿠버 인터내셔널 상이 생겨서 이제 외국어가
저기 번역된 것을 주는데 한강은 이제 인터내셔널 받았죠.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 부러웠던 게 뭐였냐면 이런 상도 또 같이 주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번역하고 저자하고. 그래서 이 번역했을 때 이런 말은 여기 좀 하면 안 될 것 같지만 오역 때문에 영문과 교수들이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싫다고 싫었어요. 그게. 왜냐하면 자기들이 번역하면 그렇게 못하거든요. 절대로. 근데 왜냐하면 번역하다 보면 흐름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오역을 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어쩌면 데보라 스미스가 한국어를 잘 몰랐기 때문에 조금 뭐 그래서 빨간색을 노란색이라고 하거나 아닌 걸 노를 예스라고 하거나 그건 좀 문제가 되지만 조금 뭐 의자를 칩탁으로 한다든지 이런 건 저는 오역이라고 생각 안 씁니다. 그래서 이게 영국에서 엄청 영어권에 잘 읽혀졌기 때문에 좋은 번역이고 이 데보라 스미스가 원래 소설도 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문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한강의 소설을 그렇게 해서 알렸다고 생각하고 이 데보라 스미스는 굉장히 많이 문학적인 지식을 많이 갖고 있어서 뭐 문화 제국주의라든가 뭐 이런 저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면서 썼고 뭐 페미니즘, 폭력, 트라우마, 뭐 저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해서 썼다고 본인이 전에 어떤 행사에서 갔을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소년이 온다 거기에서 나온 인쇄는 가자지구에 기부했습니다. 그래서 데보라 스미스 굉장히 훌륭한 번역자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밴쿠버상 받았을 때 이렇게 지금 두 사람이 이렇게 저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제 얘기를 제가 잘 안 하는 편인데 할 수 없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1986년에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일어일문과를 졸업했는데 그래서 이제 1990년대 초부터 일본의 다양한 문학재, 한국 문학을 번역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뭐냐면 올림픽이 끝나고 1991년에 세계 시인 대회를 서울에서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동아일보 기자가 그걸 인터뷰한다고 엊그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왜냐니까 왜 그때 이렇게 큰 행사를 했는지 모르겠다고. 왜냐하면 펜에서는 그렇게 크게 안 했는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펜에서보다 그때 세계 시인 대회라고 고건 시장이었고 제 생각에는 정주영 회장이 돈을 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기자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왜냐하면 다들 악수를 한 번씩 다 했거든요. 정주영 회장님 뭐 한 사람도 안 빼놓고 고건 시장하고도 그랬는데 그때 제가 알기로 가장 큰 행사였습니다. 세계 노벨상 후보 받은 사람 뭐 킨즈버그도 왔고 뭐 엄청난 사람 다 왔습니다. 그때.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국제 행사 갈 때마다 한복을 입으니까 촌스러운 한복 빨간색 이런 거 입고 다니니까 이제 제가 사진을 제일 많이 찍혔는데 그래서 저한테 인터뷰를 한다고 그랬는데 아무튼 뭐 제가 통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일본에서도 한 100명이 왔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왔던 시인 한 분이 대학 교수이면서 시인이면서 출판사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통역을 하니까 어떻게 일본어를 공부했냐 그래서 전공이라고 그랬더니 그러냐 그러면 뭐 내년에 일본에서도 세계 시인대 있으니까 오겠냐고 그래서 가겠다고 그랬더니 그때 이제 자기네 문학재 제가 뭘 하고 싶냐 그래서 한국 시를 일본에 소개하고 싶다 그랬습니다. 근데 자기네 지면을 한 30페이지 지면을 주셨어요. 그때부터 이제 한국 시인들을 이제 쭉 소개를 해나가면서 또 이제 그러니까 다른 문학지들이 또 욕심내서 해달라고 그러고 또 이제 뭐 예술 문학지들이 또 해달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시를 번역하게 됐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바탕이 시작됐는데 근데 신기하게 어떻게 이렇게 이상하게 그 텔레파시라는 거 살다 보면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기자가 지금 다음 주 월요일 날 같이 만나서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저는 자료를 잘 모아놓거든요. 번역자들은 꼼꼼합니다. 그래서 항상 엉덩이가 일을 해주고 이렇게 앉아야 되니까 그리고 자료를 잘 모아놔야 됩니다. 번역자들은.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모아놨더라고 얘기를 해보니까요. 그래서 그때 뭐 엔솔로지부터 시작해서 신문까지 제가 다 모아놨 거를 듣더니 그 기자가 기절하더라고요. 처음이라고. 그래서 이제 근데 그때 이제 그 당시에 1990년 1년 정도에는 한국문학 번역원이 없었습니다. 기초는 만들고 있었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래서 한국문학의 해외 번역 출판에 도움을 주는 그런 대사문화재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초반에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용기 갖고 제가 개척해서 나가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시로서 한일 간에 무지개 다리를 놓고 싶다 그런 거 이제 그때도 싸웠으니까 늘 일본하고 우리하고는 싸우니까 그래서 그때도 뭐 이렇게 제주도
역사 왜곡하고 일본이 막 난리 쳤습니다. 그때까지만 그렇게까지 왜곡하지는 않았어요. 지금은 뭐 위안부부터 지도 뭐 다 모든 게 다 했어요. 왜냐하면 90년대 중반부터 아베가 나오죠. 그 전까지는 그렇게까지 안 그랬는데 그래도 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나 혼자 무지개 다리를 놓겠다. 먼저 내가 해보겠다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문학 번역원은 96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대사는 또 97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 91년, 2년 정도부터 한국 시를 일본에 소개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제 왜 네가 뭔데? 왜 내가 해야 돼? 이런 게 좀 뭐 궁금하시죠? 근데 사실 전 고향이 전라북도 정읍입니다. 근데 우리 전라북도는 옛날부터 글을 잘 쓰는 사람을 되게 괜찮게 봤어요. 아이들 때 글 잘 쓰면. 전라북도는 약간 좀 전라남도는 그림 쪽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뭐 거기도 글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하여튼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전북일보, 전남일보 당선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제 인생은 오로지 모든 목표가 문학이었습니다. 사실은 문예반장을 2년간이나 해가지고 월권에서 뒤에다가 노벨상은 나에게 맞는 가까운 데서 한강에 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김종인 교수님 말씀 나왔지만 문학은 제 종교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래서 그런 종교가 아니면 이렇게 어제도 그저께도 밤샜습니다. 번역 원고 일본에 보낼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제도 이것 만드느라고 조금 2시간밖에 못 잤고. 그래서 이제 대학에 우리가 들어갈 쯤에 80년 초반에는 문학을 하는 사람은 일문과를 안 갔습니다. 중문과도 안 갔습니다. 적어도 프랑스, 뭐 영문과, 물론 국문과 말할 것도 없고 영문과, 동문과까지는 갔겠죠. 그래서 일문과 간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제가 1학년 때 전 세종대학교를 나왔는데 옛날 수도여사대였죠. 근데 우리가 1억과를 제일 먼저 만들었습니다. 1억 일문과를. 1억과는 왜 되고? 근데 제가 1학년 때 세종문학상을 받았는데 상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양명문 시인이라고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엄청나게 이렇게 부풀려줬어요. 저한테 뭐 누구보다 네가 더 모윤숙 잘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더 큰 사람이 될 거라고. 근데 결국 뭐 그런 분 같은 시인은 아직 안 됐지만 뭐 일단 밑바닥 발걸음은 좀 시인들을 위해서 좀 해줬다고 생각은 하죠. 그래서 제가 졸업할 쯤 돼서 한 3학년쯤에서 교수님 제가 뭐라 했으면 좋을까요? 시로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너 시 써. 아니면 너 소설 쓰면 잘 쓸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번역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번역만 하지 말고 시도 쓰면서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1학년 때 상을 이제 이렇게 이름을 가리고 뽑았는데 일문과가 세종문학상을 받은 건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하여튼 간에 졸업할 쯤에 보니까 일문과 출신 중에서 저는 이제 원래 시를 고등학교 쭉 써왔으니까 서울 와서도 손혜일 이사장님하고도 같은 동인이었죠. 시인의 동인이었죠. 제가 꼬맹이 때 20살 때 서울 와가지고 같은 동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일찍부터 저는 시단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시단 얘기하면 다 합니다. 좋은 건 나쁜 거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졸업하면서 이제 나는 번역자가 돼야 되겠다. 아까 말씀드린 시로서 한일간에 다리를 놓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나중에 생각하니까 일문과를 간 게 필연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서 이제 저 나름대로 이제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아까 그 시인이 해준 데가 있으니까 다른 데가 오신 분이어서 또 해달라고 하면 또 퍼져나가고 한 게 일본의 홋카이도에서, 나라가 길지 않습니까? 홋카이도에서부터 오키나와까지 한 15군데 문학지에다가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문학지, 시문학지 합해가지고 예술문학지까지 해서. 그래서 많을 때는 한 20군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일본에 알려지니까 아사히 신문, 도쿄 신문 이런 데서 이제 주니치 신문 이런 데서 글을 써달라고 그래서 이제 한국의 시인, 소설가들 이런 것들 쓰고 이제 그러면서 한국 문단 어떻다 이런 것도 쓰고 이제 그러면서 알려줬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시문학지에서는 2개가 있는데 겐다이 시대조라는 데하고 시토 시소라는 데는 월간지입니다. 100년 동안 월간지를 그대로 해옵니다. 돈이 되든 안 되든. 그런데 이제 거기에까지 입성을 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거기에 시인 특집 싣고 있는데 얼마 전에 최근에 한 거는
한국 페미니즘 시를 실었고 그다음에 이제 젊은 시인들 걸 소개했는데 이제 이 아까 말씀드린 겐다 시대 줄 아는 데는 시조샤라는 데서 나옵니다. 시는 시조샤, 옛날 소설은 신조샤라고 그러죠. 신조샤는 소설이 좀 많이 하루키 소설이 다 거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시에는 시조샤라고 사조사라는 데인데 거기에서 한국 시인 시리즈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한국 시인 시리즈 하다가 지금 조금 쉬고 있는데 쭉 시리즈를 한국 시인 시리즈 1, 2 이렇게 나가게끔 해놨고 그다음 아까 그 시도시소라고 시화사상은 우리 창비 같은 데입니다. 진보적인 좌파 쪽인 그런데 거기는 도요미술사라는데 거기서도 이제 하는데 거기서 최근에 김영랑 시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김영랑 시집은 전라도 말이라서 정말 전라도 말을 살리지 못하면 굉장히 그 말의 언어에 조탁이 있는 시인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또 오사카에서 나오는 포라는 문학지가 있는데 거기는 직구림간이라는 출판사인데 거기는 현대 아시아 시선집에서 우리나라 원래 거기에 한국 시를 소개했습니다. 저 시를 소개했는데 호서대학의 김종태 교수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가 정말 좋아가지고 뭐 이상한 유곽이라는 어떤 시였는데 좀 야하면서 그런 시였는데 그래서 이 사람 시 좀 내면 좋겠다 그래서 일본어 현대 아시아 시선집 일본어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교수님이 안식년 때 거기 쪽에 오사카인가 교토에 있는 대학으로 갔었는데 엄청 크게 출판 기념회도 해줬다고 나중에 사진 찍은 신문 난 거 나중에 보여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그 밖에도 이제 보면 뭐 동북지방에 있는 후네, 뭐 구작센, 시각구 다 이게 지금 시집 이름이다. 다 100년 된 거. 일제 때부터 있던 문학지. 쭉 보면 오키나와에 아수라라는 데가 있습니다. 오키나와는 지금도 일본에 대한 반항이 있죠. 그래서 빼앗긴 나라니까 류교 왕국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럴 때 이제 시도 소설도 다 이제 그림도 우리나라 회화도 화가들 그림도 같이 소개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시도시소라고 시화사상인데 이게 창비 같은 반체제인데 최근에 지금 밑으로 있는 한국과 일본이란 지금 써 있습니다. 보면 밑으로 있는 한국과 일본인데 보시면 그 옆쪽으로 이름이 쭉 나와 있죠. 한국 사람 이름이 나와 있죠. 거기 보면 김명순 나혜석 쭉 나오죠. 그래서 페미니즘 정말 비참했던 김명순이 누군지 아시죠? 아셔야 됩니다. 정말 불쌍하게 일제 때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가이자 뭐여서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는지 이 사람을 건드린 남자는 이승만 정권 때 엄청나게 위까지 올라갔고 이 사람은 정말 비참하게 정신병원에 죽었죠. 그 시대가 그런 시대였죠. 그리고 나혜석도 아시죠, 다들? 화가이고 그 나혜석 그다음에 꽤 진짜 비참하게 최승자 지금 정신병원에 있죠. 최승자 씨가 모든 그 전후의 여성 씨는 최승자 씨가 최고 저기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간에 그렇게 하고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젊은 시인 저 김연이라고 저기 커밍아웃한 시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여기 보면 지금 쭉 써 있죠. 지금 젊은 시인들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한 10년 정도 일본의 문학재 소개를 하고 나니까 안도현 어떤 출판사에서 아까 그 출판사에서 시가 좋다 하면서 이 사람 시집을 내겠다고 한 게 한 90년 전부터 시작을 했으면 2000년 초만 되니까 출판하겠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안도현 시집이 최초로 시집을 냈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그 다음에 안도현 시인이 알려지면서 안도현 시인은 뭐 연어부터 시작해서 온갖 동화부터 이런 게 다 일본에 한 개도 안 빼놓고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본에서는 안도현 시인의 팬클럽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안도현의 연어 같은 거 일본에서도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오히려 일본에서 팔리니까 중국, 대만 다 들어갔습니다. 지금 그래서 최근에 작년에도 안도현의 시집을 저기 했는데 이제 시간이 별로 없다고 그래서 앞에 거를 좀 줄인다고 했는데 그래서 하여튼 보면은 지금 가운데 게 지금 안도현 씨 이쪽 왼쪽 거는 이쪽이 김영랑 시집이고 그래서 보면은 잠깐만 이쪽에 너무 안 보이니까 지금 이쪽은 송찬호 시집인데 원래 붉은 돼지집이라고
원래 시집 이름하고 시선집으로 내면서 바꿔서 냈습니다. 송찬호 시인이라고 시가 굉장히 동시 같으면 좋은 분이 있습니다. 이 시인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일본 출판사가 기획해서 낸 겁니다. 제가 일본의 시를 소개했을 때 기획해서 낸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외롭고 높고 이 안도현 시집은 작년에 굉장히 일본에서 경쟁이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거기에 이 시가 들어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엄청 비싼 가격에 수출됐습니다. 물론 제가 번역했고요. 일본 출판사가 저한테 해달라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국내에 알려지지 않은 시인들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우리나라에 상 받아서 우리나라 인정해준 시인들. 그 다음에 또 한 그룹은 시를 위해서 목숨 걸고 살아온 분들. 이름을 얻었든 안 얻었든 또 한 그룹은 이제 막 열심히 쓰는 신진 작가들. 신진 시인들 이렇게 세 그룹으로 항상 듭니다. 어떨 때는 그 의회 분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할 때도 있습니다. 이름 있는 분들, 이름 없는 사람 들어가니까 그건 제 마음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어떤 분 시집도 아시아 한 현대 시집 일본으로 들어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때 굉장한 시인들 같이 한번 소개할 5명에서 10명쯤 소개하거든요. 작품 3편, 4편 정도. 그럼에도 전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알아주지 않는 사람을 시집을 내자고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허난설은 시인 말한 게 뭐였냐면 전혀 다릅니다. 외국인이 보는 눈은. 우리가 좋은 것도 있지만 또 우리가 좋다고 다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제 번역을 통한 한국 문학의 위상 제고 전략이 제가 받은 타이틀이어서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제 잘 알려줄 수 있겠냐 이런 거기 때문에 창작자의 번역하기 쉬운 문체인데 제가 이제 여기도 하루키 예를 들었습니다. 하루키는 정말 쉬운 문장을 씁니다. 하루키는 일본어만 하면 누구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루키 소설 읽어보셨어요? 근데 엄청 감동이죠. 엄청나게 감동을 주죠. 그래서 그 사람은 문장도 단어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처음부터 영어로 썼다가 다시 일본어로 쓰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번역할 걸 염두에 두는 겁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어렵게 난해하게 쓰지 마시고 소설 쓰실 때 시도 그렇고 그런 번역자들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번역자 제대로 표현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키는 자기가 번역자이기 때문에 절대 어려운 문장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키 원서를 보면 정말 어렵지 않아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2 언어권의 번역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한강 작가가 됐을 때도 한강도 사실은 정말 인기가 있었던 거, 시끄러웠던 건 스페인어권 그런 쪽이었습니다. 영어권이나 프랑스 이런 쪽보다도 그쪽이 굉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제2 언어권에서도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하고 그래서 일본어라든가 뭐 제2 언어도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다음에 이제 저기 했으니까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냥 제가 책에 썼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한강이 일단 작년 한강 특수 때문에 엄청나게 책이 많이 팔렸고 많이 나갔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바뀌었습니다. 젊은 작가들로 지금은 굉장히 젊은 작가 우리가 뭐 들어보지도 못한 작가들로 그래서 뭐 김남주, 정보라, 박상영 이런 사람들 들어보지 못했죠.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항상 문학상 후보에 올라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다른 것은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번역자 육성. 그래서 우리는 번역 문학상이 번역원에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일본은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한강이 받은 상도 번역가랑 같이 주는 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번역자를 소중하게 하는 정말 그게 중요하다. 그런 걸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렇게 번역자 함께 매니지먼트 같이 일하는 거 이런 것도 저기를 했고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발표 자료집에는 상당한 분량의 글이 남아 있어서 시간이 좀 오버되지 않나 하고 걱정을 했는데 번역하시는 분들이 특히 번역을 잘하시는 분들이 저렇게 순발력이 있어요. 뒷부분에 가서 시간이 바쁘니까 딱 잘라버렸어요. 그렇게 무자비하기도 할 겁니다. 번역하시는 분들이 버릴 건 버리고.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 번째 주제 발표에서 이중언어, 이중문화 환경 속에서의 우리말로 글쓰기라고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새로운 한류로서 디카 씨가
세계 무대에 어떻게 전파되고 있느냐 하는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 문학을 해외에 알리는 번역에 있어서 일본의 사례를 들어서 그 현장의 체험이 어떠하며 방향성이 어떠해야 하며 우리가 함께 염두에 두어야 할 문제가 무엇인가를 명쾌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주제 발표 3에서 발표한 세 분의 이 강의가 매우 뜻깊고 인상 깊고 유익했다고 생각하시면 크게 박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로써 세 번째 주제 발표를 모두 마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방금 전에 주제 발표 3 좌장을 맡아주신 우리 김종애 집행위원장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예, 고맙습니다. 예, 이제 이 자리에서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40분, 지금 보면 15분 정도 남았는데요. 자리 정돈도 조금 하시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물론 다 중요합니다만은 강복 80주년입니다. 금년이 1945년 우리 조국이 강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념해서 시 낭독회를 이 자리에서 40분부터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자리 정돈하시고 좀 휴식하시고 37분까지 자리에 다 앉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아니 47분까지. 예, 47분까지 앉아주시고. 예. 찍으셔도 돼요. 쉬는 시간이에요. 예.